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팔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8개월 연속 우리 시장에서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팔자 행렬 이어가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또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게 바라볼 만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WBGI죠. 그 세계 그 국채지수 우리가 편입이 되는 게 확정이 되면서 올 하반기쯤 보통 그게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올해 한 10월, 11월쯤 되면은 대략 한 우리 돈으로 한 6, 70조 정도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내에 돈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국채 발행이라는 게 빚이니까 낮은 금리로 빚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때려가면서 전 세계 대상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고 그래서 그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즉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이자로 들어가는 이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면 덩어리를 줄여야 되니까 그 덩어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세를 때려서 미국의 정부 수입을 늘리는 방안 하나 그다음에 국채 금리를 내려서 이자를 덜 나가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제 핵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늘도 보니까 10년 금리 또 조금 오르더군요. 미국은 트럼프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건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한국의 국채를 사주는 나라들이 많아져야지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내려갈 텐데요. 아직은 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환율은 다시 1,410원대 수준으로 내려온 건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빅 이벤트가 있죠. 6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TV 대선 후보 첫 토론회도 열리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비전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쭉 줄 세우면요. 무려 9종목이 상승률 상위 테마 종목이라고 합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오늘 이 이슈와 함께 어떠한 종목들이 갈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정치 테마주는 사실은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말씀드리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로 해서 돈 번 분들이 참 그러니까 한참 올라갈 때 잘 따라가서 뭐 이렇게 돈 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이게 잃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치 테마주는 참 저희도 입에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형태이다. 뭐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일단 TSMC부터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TSMC 1분기 실적 내용인데요. 저도 사실 이거는 잘 안 보고요. 이제 이거를 주로 봅니다. 매출이 46%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매출이 40%가 넘는다라는 건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장악력이 높다. 약간 독과점적인 그런 시장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도요. 60%나 늘어났습니다. 왠지 이런 수치들 보면 작년 이맘때 엔비디아 뭐 이렇게 실적 발표 때 얘기 나오던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TSMC는 정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정말 독과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참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참 너무 아쉽죠. 자, TSMC 1분기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엊그제죠 이제 뉴욕 시장에서 급락을 했었던 하락을 했었던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 장 후반에 어제장 오후장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어제 오후장에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부진하다가 어제 오후장에 TSMC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소폭이지만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던 것도 결국은 이 TSMC가 갖고 있는 뭐 시장 지배력, 영향력, 파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차단했다는 후폭풍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될 겁니다. 오늘도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 좀 시원찮은 모습이 나왔던 것도 결국은 이 부분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 이 엔비디아 H20의 중국 수출을 차단한다는 이것 자체가 물론 엔비디아를 한 회사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매출이 뭐 줄고 이익이 주는 뭐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결국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자막으로 보셨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도 한 달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별로 믿음이 안 가시지 않습니까? 이거죠.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가장 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시장에서 많이 둔화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계속 뭐 약간 찜찜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확실성을 어떤 그 몽우리를 놔두는 그런 재료로서 이게 계속해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이길 때도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무역 협상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최종 타결된 건 2020년이었거든요.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 물론 그걸 뭐 중국이 다 지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 내내 이 리스크에 대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일단 안고 가야 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 상황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호텔신라 이 두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LG생활건강, 호텔신라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29만 원까지 4월 초에 떨어졌다가 지금 32만 원 근처까지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약 한 10% 조금 넘게 오른 거죠. 호텔신라도 역시 4월 초에 3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한 2천 원 정도, 한 6, 7% 정도 오른 거죠. 이렇게 좀 올랐던 것들이 이제 결국 중국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던 건데 공매도가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가 몰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비중이 뭐 어느 정도 선이면은 리저너블한 건데 지금 이 LG생활건강이랑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 많게는 15일 같은 경우 두 회사 다 38%, 34%니까 거의 뭐 10주 중에 4주 전후가 공매도 물량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제점 여파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요즘에 엔터주도 조금 주춤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의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뭐 경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비중이 적어도 평균치인 20%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 돼야 그나마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반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하실 때 이 공매도 비중도 요즘에는 좀 특별히 한 번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죠. 앞서서 이제 TSMC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한미반도체 얘기를 좀 별도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 5%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에 강보합으로,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이제 돌리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는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억해 보시면 SK하이닉스 주가 60%, 70% 막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주가는 더 올랐죠.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 이유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HBM 만드는데 가장 핵심 장비인 이 TC 본더, 열 압착 장비죠. 이거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주가도 커플링이고요. 근데 올 초에 들어서 상황이 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TC 본더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죠. 하나 세미텍에서부터 420억 원어치를 이제 주문을 좀 받아서 좀 공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한미반도체가 뭐 거의 6, 7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그부의 대부분이 TC 본더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화세미텍이랑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 TC 본더와 관련된 법정 분쟁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 TC 본더 기술을 훔쳤다 이거죠. 아직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의 장비를 이렇게 반입을 하자, 그러니까 공급을 받자.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좀 뿔이 날죠.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독점업체가 독점이 깨진 것도 사실은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그게 하필이면 나랑 이 기술 분쟁을 하고 있는 유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그 파견했던 직원들 다 본사로 복귀시켰고요. 그다음에 납품 가격도 28%나 확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는 그동안에도 이 OP 마진, 즉 영업 마진이 거의 뭐 50% 가까이 돼서 역시 좀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곱지 않죠, 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경쟁을 시키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주가는 이렇게 또 좀 올랐습니다. 이 올랐던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는 납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법적 분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PC본드를 납품받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과거에 뭐 그런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납품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런 관행이 현재 HBM 이 상황에서 HBM을 빨리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기존의 관행이 좀 깨질 수 있을지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했던 키워드는 바로 관세 그리고 금리였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지수가 1%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실적 하락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다우존스가 크게 흔들렸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줬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빅테크 안에서 오늘 애플만 홀로 오름폭을 보였고요. 다른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 어제 7% 가까이 하락했던 엔비디아는 오늘 추가적으로 3%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10%의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살짝 쉬어가는 하루를 보였고요. 이 금리 같은 경우도 국채가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0.05% 올랐다라고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 안에서 주요하게 지켜봐야 됐던 경제 지표로는 고용 쪽의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대비해서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분석하고 있진 않고요. 이 관세를 앞두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라는 분석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시 한번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재차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3주에서 4주 안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더 전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또 제시를 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우리와 관세 협상을 하길 원한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관세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서명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지금 중국에서 이 히토류 관련돼서 현재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또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광물 협정을 맺게 되면은 히토류라던가 다른 강물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내놨었던 발언 중에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게 바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멘트였죠. 관세 지적을 계속하면서 파월 의장을 향해서 아주 과감없이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너무 일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한다면 바로 파월 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내놨는데요. 일단 어제 공식 석상을 통해서 파월 의장은 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기업들의 성장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우려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왜 금리를 인하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5월 7일에 열리게 될 FOMC에서 최종적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 주요 일정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열리는 뉴욕 증시는 부활절로 쉬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독일과 영국, 홍콩, 프랑스도 이 부활절 때문에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20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23일에는 메타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25일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또한 실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 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연준 안에서의 기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지표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5월이 되기 때문에 5월 안에 있는 주요 일정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빅테크 실적들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5월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우리나라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SK하이닉스만 홀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3%대 주가 하락을 한 데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연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블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위고비 유통사로도 알려져 있죠. 현재 개장 전에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또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펩트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간밤 일라이릴리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를 확인시켜줬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간밤 주가가 14%나 급등했습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여파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을지 함께 개장의 분위기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결 강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그 전에 저희 프리마켓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근호 이사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프리마켓만 보게 된다면 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정책주 좀 움직일 것 같고 비만 치료제라던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사님께서는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롯데렌탈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뭐 렌탈이라고 써 있지만 그냥 렌트카라고 읽어도 사실 뭐 큰 무리는 없는데 네. 과거에
과거에 그 신동엽 씨가 뭐 신차 장기 그게 바로 여기 회사거든요. 네. 네,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실적도 일단 뭐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서스에 부합해서 나오고 있고 네. 자리도 좀 좋고 수급도 괜찮게 좀 빠지고 있어서 롯데렌탈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를 좀 보고 계신지 한번 네.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렌트카의 양대 산맥인데요. 롯데렌탈이랑 SK렌트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롯데렌탈은 이제 대주주가 바뀔 건데 아직 그 정리는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줄 쳐져 있는 어피니티 이코티 파트너스가 이것도 갖고 있고 지금 이것도 이제 대주주거든요. 두 개를 다 갖고 네,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합쳐도 될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합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좀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추후 네. 합병도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또 렌트카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에 좀 약간 머무르는 편이 좀 많긴 한데 동남아라든가 일본 쪽에도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정 이유는 이제 사업구조 개편 성과가 이제 실적으로 수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주가만 더 오르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좀 예상치에 상당히 부합하는 실적도 나와줬고 수급 그다음에 차트도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지금 5거래일째 양봉을 그렸네요. 네. 화살표가 네, 제가 일부러 없습니다. 화살표를 안 해놨는데 네. 사실 이런 자리들에서 나오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네.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 부분 이제 4월 달 들어서 빠진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오르고 좀 안정된 느낌만 줘도 상당히 좀 회복력이 좀 빠르고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 직전에 떨어지기 전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체결 강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가 네. 요거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이거를 왜 가운데다 쳐놨냐면 네. 이 전에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신호를 줬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5일 체결 강도는 들어갔는데 당일 체결 강도를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5일 체결 강도가 산출되는 것은 5일 동안의 합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 들어가는 것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상을 그러니까 특별히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롯데렌탈의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은 거래량이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사실 올라갈 때도 좀 차분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사실 그렇게 급락은 나오진 않거든요. 물론 시장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어떤 20일이나 60일 체결 강도는 아직은 좀 비어 있는 상황이지만 매수 자리로 봤을 때 일단 181, 138. 뭐 오늘도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래량 그다음에 체결 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그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막 당일이 빠지고 5일인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보면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15일 날은 당일도 들어가고 5일도 들어갔고 체결량도 직전 거래일보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저희가 항상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14일보다 15일 날 좀 안전하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 당일 체결 강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5일 체결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버튼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어떤 버튼이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숫자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서부터 숫자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선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차트로 바꾸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5일 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사실 가장 근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부분들. 그다음에 당일은 제가 이제 뭐 두 개가 다 유지가 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5일 선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으면은 당일은 그렇게 크게 좀 이상한 흐름만 아니다라고 하면 좀 약간은 신경을 덜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5일 체결, 그러니까 일주일 체결 강도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좀 100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 부분에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롯데렌탈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성하이텍. 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네. 지금 많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네. 있기도 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원래 뭐 하는 기업이냐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정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 보통 그 이제 갤럭시 플립 같은 경우에 중간에 힌지라고 굉장히 그 고정밀 어떤 힌지가 있는데 그 힌지도 대성하이텍 장비를 이용해서 좀 만들기도 하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정태주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어떤 네. 재료일까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네. 대성하이텍 이제 제로금리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이자는 안 받겠다. 대신에 대성하이텍은 앞으로 CB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이자 안 받을게. 대신 니네 주식으로 나중에 내가 받는 게 수익이 더 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CB를 조금 더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이 150억 CB를 왜 발행을 했냐 하면 그 전에 CB 발행한 건 이제 갚으려고 발행을 한 건데 가장 최근에 중요한 건 이 방산 부품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그 앵커 쪽에 MSO 코일이라고 단어가 뭐예요?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보통 그 3세대 모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근데 모터 안에 보면 코일이 이제 구리선 같은 게 막 감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이제 그 어떤 업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22년도 대성하이텍 기사를 보면 22년도서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발을 했고 또 모터가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 하면은 잠수함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이 잠수함 관련돼서 조선사에서도 이 대성하이텍에 잠수함 이제 조용해야 되니까 그 대성하이텍의 이 MS 코일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이 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대성하이텍의 주요 고객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과도 고객사로 계약을 하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한번 차트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네, 어제 정말 강했죠. 네. 어제는 좀 약간 뭐 정태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이 대성하이텍도 우리가 보통 정치 네. 테마주를 들어가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 정치 테마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 지금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소위 얘기하는 물려버리면 과연 이게 다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그거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걱정이고 네.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렇죠. 네. 이제 보통 네. 정태주들은 이제 한 번 정치 테마주를 타면 저는 이제 주홍골 씨가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그런 재료가 아니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대성하이텍은 지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흐름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물려도 기업 네. 자체 내용만 봤을 때 이제 뭐 다른 정태주들과 다르게 기업 가치로 좀 성장으로 좀 주가 흐름이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네. 좀 나와서 계속적으로 좀 약간 그 전일날 수요일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상한가까지 목요일날 기록하는 흐름. 좀 신기한 게 사실 이게 정치 테마로 엮이기 전에 네. 강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체결 강도가 저렇게 신호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날도 네. 유지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음봉 나온 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화살표 있는 날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화살표 네, 금요일 나온 날, 날이고요. 그렇죠. 네. 170%, 당일 170%,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정말 처음으로 오랜만에 들어가면서 항상 강조드리듯이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은 이 당일과 5일 체결 강도가 최소한 100이 들어갔을 때 매수 조건이 미니멈으로 좀 약간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좀 빠졌을 때도 체결 강도 5일 유지를 해주면서 어제 체결 강도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굉장히 좋은 체결 강도 보여줬고 한 달까지 좀 체결 강도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성 하이텍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 그려주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 4거래 전에 이미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습니다. 5일 체결 강도가 오랜만에 정말 100을 채우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선 어제 당일 체결 강도는 가격 제한폭 올라갔기 때문에 500이겠는데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고요. 화장품주도 요즘 좋더라고요. 화장품이 네. 그 경제 용어 중에 네.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어요. 립스틱 효과가 네.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니스커트로 예를 많이 네, 들었었는데 립스틱 효과가 왜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화장품이 많이 팔리냐면 뭔가 좀 사고 싶은데 경기가 네. 안 좋으니까 조그맣고 가격이 좀 작은 걸 사서 만족을 느끼는 그러니까 소확행이죠. 그래서 립스틱 효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것도 약간 좀 과거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도 뭐 실적도 너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볼 텐데요. 원래는 네.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네. 원래는 이제 결혼과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던 웨딩 그러네요. 사업, 웨딩 웨딩 사업을 업체네요. 이게 네. 원래 모체입니다. 이게 원래 모체인데 이제 로맨이라고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너무 잘 팔려서도. 네, 올리브 영에서 네. 사실 이 상단 쪽에 이제 색조 전문 기업인데 상단 쪽에 상당히 많이 좀 그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 관련 기업인데 이제 화장품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대박이 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면서 이슈 한번 이어서 볼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DB증권에서 아이패밀리 SC 중화권양 배출 확대. 사실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사실 찾아보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중국 쪽에서 일단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뭐 계속적으로 좀 1등을 차지했던 물론 22년도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제가 찾아봤는데 색조 쪽에서는 상당히 상단에 많이 랭커가 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로맨이라는 그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나 중국 중화권 쪽에서 또 인기가 많다는 게 특징적인데 그렇다면 위치는 어느 정도의 자리하고 있을지 네. 보겠습니다. 다른 화장품 네. 주식들과 좀 약간 결이 다르죠. 네. 느낌이 지금 다른 화장품 주식들 같은 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떨어졌고 아이패밀리 SC가 화장품주인지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소외가 된 듯한 느낌도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뭐 나름대로 상당히 무난하게 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네.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좀 나와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강도 볼 텐데요. 지금 화살표는 없었는데 네. 10일 날 언제냐면 차트상으로 이날입니다. 네. 아. 떨어지다가 바로 V자 반등 네. 나면서 하나, 계속해서 둘, 셋, 올랐네요. 넷, 다섯, 네. 그렇죠. 5일 연속 좀 네. 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결 강도 7.9%에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고요. 240, 그다음에 체결 강도 100. 처음으로 100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들락날락이 아니라 오랜만에 100이 딱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는 좀 관심 있게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차트로 잠깐 먼저 좀 가서 말씀 좀 네. 드려보면 사실 이날 손 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뭐 다시 떨어지겠지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화장품주들 다 여기가 있는데 혼자 네. 여기 있으니까 사실 눈이 끼리지만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나름대로 화장품 쪽에 어떤 수급이 좀 늦게나마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고 체결 강도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아이패밀리 SC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량도 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화장품 관련 기업들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 아무래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수출 경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 또 퍼포먼스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우선 체결 강도가 나오고 나서는 10% 이상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저희 방송이 딱 시작될 때 미국에서 또 중국 선박에 대한 세금 부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조선주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요. HD 현대중공업의 모멘텀 그리고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실질적으로 조선주가 뭐 너무 좋지만
고평가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고평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여기인데 주가가 여기 있는데 고평가다. 그럼 이 실적이 맞춰지면 고평가라는 얘기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올해 어떤 것 때문에 실적적인 어떤 성장을 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좋아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네. 수주한 배들이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올해 인도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때 수주한 배들은 굉장히 싸게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수주한 배들 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과거에 좀 저가로 수주한 배를 올해 이제 인도를 할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현대중공업이 밝히고 있어서 한마디로 싼 배들은 다 이제 인도를 해서 이제 리스크가 없어졌고 비싸게 수주한 신조선가가 높은 배들이 이제 올해 만들고 이제 어떤 인도를 할 예정이어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HD 현대중공업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기관 수급 정말 잘 들어오고 있는데 신호가 나온 뒤에 흐름이 정말 좋네요.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서 네. 신호가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신호가 안 나오다가 정말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그러네요. 나왔고 이날은 이제 뭐 시장에서 안 떨어진 종목이 없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중간 계속 나름대로 급등도 나와 있고 네.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신호가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체결 강도만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고 이런 중간중간 흔들리는 구간에서 편안하게 홀딩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체결 강도가 일단은 신호를 계속 네. 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볼 텐데요. 지금 3월 28일 날 이야기를 해뒀고요. 그날 일단 체결 네. 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60일 체결 강도 차례로 들어가면서 네. 5일 체결 강도 한 번도 안 풀렸죠. 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체결 강 올라가는 날 체결 강도도 상당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지금 조선주들의 어떤 목표가를 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실적이나 체결 강도에서 볼 수 있는 수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아직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빅샷 종목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학이고요. 네. 무학, 소주 만드는 기업이죠. 좋은 데에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에서는 좀 약간 만나보기 좀 힘들죠. 일단은 지금 이제 담배, 술. 죄악주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었는데 기사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담배와 술이 경기 침체에는 뜬다. 뭐 나름대로 좀 약간 그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카지노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KTNG, 무학, 카지노 이런 주들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뜬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공통점도 있죠. 관세와는 그렇게 뭐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어떤 도피처로서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치도 볼 텐데요. 차트 너무 좋습니다. 차트 너무 좋고 올해 이제 3월 달에 올 들어 제일 높네요. 그렇죠. 3월 달에 보였던 고점을 아주 그냥 그 러프하게 급등이 아니고 차분하게 돌파하는 흐름 상당히 좋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딱 지켜줘야 될 어떤 지지선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손색 없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도 한번 볼 텐데요. 어제 5일 체결 강도 100 그리고 당일도 100 넘었네요. 당일 체결 강도 275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35는 상당히 양호한 체결 강도고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땐 거래량의 퍼포먼스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위쪽으로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내용과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학 빅샷 종목으로 살펴봤고 두 번째 종목은 한솔 아이원스. 원래 아이원스였었는데 한솔을 인수하면서 아이원스로 이제 바뀐 거죠. 지금 한솔그룹이 한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세정이랑 코팅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세정은 우리가 보통 뭐 웨이퍼를 닦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파츠라고 그래서 소모성 부품들과 아니면 그런 장비들이나 부품들을 이제 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평가는 한솔홀딩스, 한솔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한솔 아이원스의 실적이 한솔그룹주 중에서는 군계 1학이다. 이렇게 뭐 시장을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밑에 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 노광 장비 부품을 리유즈 등을 통해서 신사업 매출에 기여를 한다.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이제 노광 장비 부품 중에 좀 약간 이제 소모성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솔 와이번스가 세정도하고 코팅도 해서 노광 장비 A사에 다시 납품한다고 써 있는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죠. ASML 쪽에 어떤 네. 거래선을 지금 트고 있다. 이렇게 기사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치도 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일단 좀 길게 잡아오셨네요. 네,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고점이 좀 약간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이런 느낌들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고 지금 한솔 쪽에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힘을 주고 네.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체결 강도 볼 텐데요. 네. 두 개가 쳐 있어요. 네. 체결 강도일 때는 이틀 정도 유지되다가 중간에 한번 빠졌고 유지됐고 다시 들어갔다. 이제 왜 두 개냐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더 추세가 강하다. 강화가 네. 된다. 요 평균적으로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어제 처음 이제 좀 약간 나름대로 9%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상당히 좀 좋은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결량도 급격하게 늘어난 네. 게 보이네요. 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저희에게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앞으로의 추이 저희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박근호 이사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LG이노텍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같은 경우 올해 PER이 6.9배 수준으로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관세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양호한 판매를 보이면서 카메라 모듈이 매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올해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하는 데다 프리미엄 모델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 베트남에서 생산 확대를 늘려가면서 이 전체 감가상각비가 축소됐을 것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전년 대비 3.8% 늘어난 7,32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고사양 패키징 기판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도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하반기에는 인텔의 공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CPU나 AI 반도체용으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고사양 패키징 기판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 발주 역시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이 위나 대장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의료용 분말인 이 내시경용 지혈제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수출 비중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분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이 지혈제 수출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4분기부터 매출 발생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현재 29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5월 이 국제 소화기약회 이후에 메드트로닉에서 대장 내시경 적응증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통증 색전 치료 미립구 제품의 매출 증가 기대감 역시도 실려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판권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내년에 임상을 마무리하고 또 FDA 품목 승인을 거쳐서 2027년부터 시판될 전망입니다. 또 유럽에서는 시판 후에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관절염 통증 치료제 출시를 위해서 임상 진행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4.5% 늘어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올해 매출액은 200억 원대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임상 비용으로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삼천당 제약입니다. 먼저 이 삼천당 제약의 에스패스, 이 먹는 비만 치료제 플랫폼인데요. 기존의 이 주사형 의약품을 경구 복용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점막을 열어서 흡수를 돕는 라브라솔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쥐 실험에서 인슐린 흡수율이 7%에서 12%로 나타났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리벨서스의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생동성 임상 결과가 3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와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존의 리벨서스는 공복 시간이 길거나 또 물을 많이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큰 경향을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에스패스가 또 흡수율이 같거나 더 좋은 경우에는 사업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종 개발 전략으로는 비만 치료제와 인슐린 제형 기술로 신약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체중 감량 극대화를 위해서 2중, 3중 작용 기전이 필요한 데다 경구 제형 기술 역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존의 SNAC라는 이 투자 촉진제 대비해서 높은 흡수율을 보일 경우에는 기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22% 넘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만 S&P 500은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파월을 좀 비판하면서 좀 금리에 대한 인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줬습니다만 그 외에는 뭐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도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과도 합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이 금요일로 인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잘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AI와 전력 그리고 조선과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JP모건에서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한국 증시가 저평가 국면인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책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삼아보실 수 있는 전략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전 PB센터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마켓 나우 이제 1부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탑3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나온 거 좀 전에 고은별 앵커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USTR, 미국 USTR에서 나온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미국 항만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일단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유예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하기로 했고 처음부터 그때 100만 달러 얘기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매년 인상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LNG 운반선의 미국 내 이제 건조, 미국 내에서 이제 LNG 운반선을 이제 직접 배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결정.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한테 먼저 좀 짧게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나올 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거 관련된 쪽에서 일단 생각보다 1단계, 2단계 조치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체계적으로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중국은 또 상당히 격하게 나올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은 국내 조선 쪽에서는 그래도 나쁜 뉴스는 아닌데 추세적으로 지금 강하게 돼 있는 과정 쪽에서 그대로 이제 추세된 유지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LNG 관련된 쪽으로 얘기가 좀 나왔다는 것들로 봐서는 LNG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다는 쪽은 생각 드는데 근데 일단 3년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길다는 점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탑3 먼저 가볼까요? 네, 바로 연결돼서 탑3의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최근에 한국 시장이 좀 강합니다. 미국 시장과의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원화가 좀 강세로 가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일본이나 타국과의 미국이 관세 협상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도 좀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좀 시장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여전히 관세 피해 섹터라고 보이는 쪽들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는 무겁습니다. 이쪽이 그래도 무거우게 되면 지수도 못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종목이나 다른 기타 나머지 관세에 대한 피해가 없는 섹터들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일단 포인트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살아 움직이던 종목 섹터와 종목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부터 조금 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쪽들은 야당이 그래도 SMR 중심으로 원자력을 정책을 재편하겠다라는 흐름들과 함께 어제 나왔던 맥쿼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아시아 시장에서 그래도 저 원자력 쪽은 주도를 하며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글로벌 원전 정책과 함께 변화가 되는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주 오랜만에 그리고 또 저점에서 기지개를 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관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성비는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사재기가 이어지는데 사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브랜드력이 되는 쪽들.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쓰던 쪽을 그대로 사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두 가지 흐름들을 다 결합하게 보게 되면 K뷰티에 대해서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일본 수출을 좀 넘어갈 것이다라는 쪽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과 중동 쪽에 대한 성과 기대하면서 여전히 화장품 쪽들 계속 자리를 좀 차지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견조한 모습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금의 매수세 한 달 동안 4조가량 유입이 된 상황이 좀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원전 관련된 거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네,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태양광주 소식입니다. 자, 아까 이 주제랑 약간 이어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에 폭탄 관세를 부여하면서 하나솔루션 및 우리나라 태양광주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 네티즌 분들은 사실 뭐 이걸 통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뭐 김치라든가 한복도 다 자기 거라고 뭐 주장을 하면서 그런 괴롭히던 그 문화적인 그런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되니까 더욱더 통쾌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선도, 해운도, 태양광도, 대부분 철강, 화학 뭐 다 마찬가지죠. 저가 공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짜그러진 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술력의 우위를 갖고 있어도 가격 자체가 너무 싸기 때문에 아시죠? 알리테무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적당히 싸야지 100분의 1 가격이다 보니까 버릴 셈 치고 사는 그런 심리가 너무 강하단 말이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현재 중국산 웨이퍼랑 폴리실리콘에 최대 70%의 관세를 부과 중인데 여기서 추가로 관세를 또 부과할 지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이때를 노려서 3.2조 원을 투입하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현지 최대 태양광 단지 솔라허브를 건설 중입니다. 미국에서 건설하여 미국에서 소비를 하면 관세가 없다. 이게 트럼프의 주지죠. 그렇기 때문에 솔라허브 생산 능력이 연간 8.4기가와트입니다. 이거를 환산하면 미국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죠. 자,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미국 태양광 시장을 가정용 태양광 시장을 꽉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태양광이 너무나 싸게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점유율을 못 넓혔었는데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1년 뒤에 현지 생산 비중을 70% 수준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관세를 70%에서는 아예 받지 않는 30%만 관세에 지금 노출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태양광 폭탄 관세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은 하나솔루션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에게 최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의 니케가 중국 사전 예약자가 폭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참 이건 또 아이러니한데요. 중국 승리의 여신 니케 사전 예약자가 660만 명이랍니다. 정말 인구의 덕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텐센트가 서비스한 게임 중에 올해 가장 높은 숫자고요. 이건 또 중국의 또 내수 덕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프트업이 어쨌든 이 니케 그 사전 예약자 폭발 소식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서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이어서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세 번째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인데 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북미 시장을 그래서 택했는데 설화수가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에 입점했다는 소식입니다. 메이시스는 이 고급 백화점이 노드스트롬과 함께 그래서 미국 럭셔리 뷰티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2월 달에 메이시스 온라인 채널을 입점했으며 3월 달에는 뉴욕과 LA에 이 오프라인 매장에 추가 입점할 계획입니다. 설화수는 3년 동안 연평균 약 20%의 성장성을 보이면서 북미 시장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예. 58분 됐네요. 동시효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변 앵커. 네, 4월 18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한 2분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화해줬고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0.36%가량 오르면서 2,480선 부근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6%가량 상승하면서 715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미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 속에 좀 흔들렸다면 국내 증시는 이와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오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가 0.23%가량 빠집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출렁거렸습니다. TSMC 호실적에 어제는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그 압박감 속에 SK하이닉스
하락 출발이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0.18%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듯 하더니 최근 추세는 2차 전지 중에 가장 좋죠. 오늘도 상승 출발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5% 그리고 현대차도 0.6%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듯한데요. 코스닥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오늘 바이오주가 괜찮네요. 알테오젠이 1.7 그리고 HLB가 1.25%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9시 됐습니다. 이제 4월 18일 우리 국장 이제 시작이 좀 됐고요. 동시가상으로 봤을 때 역시 이제 오늘도 뉴욕 시장 여파가 좀 미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풀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그 뉴욕 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어제 장 할 때 이 선물을 보니까 플러스여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어제 그래 결국 장이 좀 나쁘지 않고 괜찮았죠.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네요. 코스피 0.1%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0.2% 이렇게 오르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환율 잠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환율 나오면 나오네요. 1.1원 올라서 1,420원 딱 찍고 1,41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국내 증시 일제히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H20에 대한 그런 규제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점점 더 해소되는 가운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의 상승 열기 더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함께 히트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히트맵을 통해서요. 빨간불을 켜져 있는 종목군들은 하락으로 출발한 거고요. 초록색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은 개장 직후에는 눈치 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전자기술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SK 하이닉스 0.7%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D램과 낸드 가격 한 8%가량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 증권가 리포트에서 H20의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의 D램의 그 비중 중에선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러한 상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석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LG이노텍 1.8% 상승, 하나비전 3%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하나그룹주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그룹주 내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조업도 살펴볼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29%가량 오르면서 2차 전지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1.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만들어진 배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그러한 해운 관련된 거에서 이제 돈을 받겠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조선주도 여전히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나오션도 0.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3%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1.8% 그리고 LS일렉트릭도 오늘 1.7%가량 상승하면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의 반등도 눈에 띄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전선 역시나 1.6%가량 오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조업 가운데서는 전력 설비, 전력 전선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소비 내구재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LG전자 0.4%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오랜만에 1% 이상의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 조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테크놀로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 그리고 크래프톤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게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 보게 된다면 알테오젠이 1.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었던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진한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죠. 팩토리는 5.9%, 삼천당제약이 5.9% 사이좋게 상승하고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그러한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최근에 괜찮았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약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조업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이상 강하게 빠지고 있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조정이 눈에 띄는데요. 테크윙이 3%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TCK, 원익, IPS, 유진테크, PSK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은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좋지 않았다는 거 확인을 해봤고 오늘 좀 상승, 그러니까 초록불이 좀 많은 그런 섹터군들 보게 된다면 컨슈머 서비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았었죠. SM, JYP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오늘 일제히 상승이고 YG엔터도 무려 2%가량 상승하면서 콘텐츠 그리고 엔터주들은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알아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김 대표님부터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시작했다가 코스닥부터 꺾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체가 좀 보여지는 모습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선물은 한 1,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물은 한 500억 정도 지금 양시장 쪽에서 다 매도가 좀 들어온다.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에 좀 매도세가 조금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약간 경계감을 좀 갖는 모습들 쪽으로 일단 출발을 하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업종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어떤 상승과 하락하는 섹터 거의 이제 비슷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기계 장비, 운송 장비 또 보험주, 증권주, 약간 금융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의료정밀, 종이목재, 금속, 제약 쪽에서의 모습들은 좀 약하다라는 쪽에서 약간 반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 쪽에서는 그래도 웹툰 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강한 모습들로 이어가는 것 같고 해운 쪽은 다시 HMM 뒤로 또 강한 모습들이 다시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나왔던 미국의 조치들이 해운업 관련된 조치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받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어제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웹툰이나 영화, 영상 콘텐츠 이쪽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아직 시장을 끌만한 요인들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9시 반 이후에 어떤 경계성 매물 소화하고 다시 턴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넘겨받는 순간 두 지수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코스피 2468.06, 2.35% 빠지고요. 0.10%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708.35, 3.4포인트 빠지고요. 0.48%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 1개월 대비로 코스닥이 상당히 좋아졌죠. 코스피의 최근에 부진이 반영돼서 코스피는 1개월 대비가 마이너스 6.19가 지금 나오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82%입니다. 자,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83,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16입니다. 최근의 퍼포먼스 때문에 이게 3개월에 반영이 되면 또 다시 아우인 코스닥이 더 낮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금 그 21선 저항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고요. 저기를 단번에 역시 뚫지 못하는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21선에 딱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V자 반등까지 좋았는데 다이렉트로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바로 뚫고 나가기에는 두 시장 다 힘이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환율이 1418.0인데 1410원을 두들기고 있죠. 오히려 1500원 돌파의 위협보다 1,400원 돌파가 지금 눈앞에 있는 되게 순간적으로 한 며칠 사이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일주일 이내에 급변동이 일어나면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쏟아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마구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의 결과로 달러 가치의 하락이 나타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으로 미국의 국력이 흔들릴 것 같아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결과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그거 하잖아요. 아니 괜히 환율이 올라서 야, 나 테슬라 떨어졌는데 그나마 환율 올라간 거로 버틴다. 그 얘기가 뭔가요? 단순히 그 뭐 원화 가치니 달러 가치니 돈의 가치에 따라서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상승이 지금 일어나면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더라도 그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메꾸는 부분이 있고 그냥 주식이 가만히 있으면 원화 가치의 상승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거기다가 원래 더 좋으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좋아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면 그 원화 가치의 상승분에다가 이 기업의 이득까지 더해져서 더 큰 이익이 창출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가 빠진 거죠. 왜냐하면 원인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쏟아져 들어와서 달러 가치 하락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오늘도 770억 마이너스고 지금 4월 10일 딱 하루죠. 그날 3,300억 판 거 이후에는 죄다 지금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좋아가지고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다 산다는 얘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10조를 들고 있는데 쉽사리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 준다는 것이죠. 단지 원화 가치의 지금 그 상승이 뭐 그런 메꿔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 기업을 좋아서 사지 않는 부분, 그게 아쉬운 겁니다. 자, 거래소의 이제 특징주,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지금 6위입니다. 근데 6위인데 현대차랑 5위 6위인데 지금 달랑 40억 원 차이거든요. 지금 몇 초 사이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5위에 진입합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4조라 훨씬 더 멀리 있지만 5위까지는 바로 눈앞에 있어요. 지금 10위를 탈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억이. KB금융을 제치고 10위에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5위에 진입하게 생겼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5위 진입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지금 6.7이 오르고 있고 오늘 D&D 파마텍도 오르는데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화이자가 이걸 포기하면서 다른 그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D&D 파마텍도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요 물질 스마트 대포 요 기술을 계속해서 그 알테오젠이 밟아온 발자취처럼 꽂아놓을 최고의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펼치고 있고 오늘은 리가켄바이오를 제치고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4대 천왕 얘기 드릴 때 분명히 순서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였던 기억나시죠? 지금 순서 바뀌었어요.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로 펩트론의 지금 기세가 최근에 무서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바이오 이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 자, 9시 13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볼 시간입니다. 권배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3분가량이 흐른 상황인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퓨리오사 AI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 인수 제의를 거절한 퓨리오사가 상장 스케줄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된 투자사들의 주가의 급등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정책과 관련돼서 연동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웹툰
웹툰에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웹툰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오늘 웹툰 진흥 간담회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웹툰 관련 기업들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연장선상으로 콘텐츠, 엔터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재명 후보가 문화비전 공약을 내걸면서 이로 인해 오늘 콘텐츠 엔터 관련 기업들 연동돼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비만 관련돼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네요. 앞서 일라이 릴리에 대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야기 좀 자세히 해드렸었고요. 원전 관련해서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정책 관련된 모멘텀 엮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운 관련 기업들 조선업종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그 이유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팔자 행렬 이어갑니다.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어제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줬던 기관도 오늘은 400억 원가량의 순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장 직후에는 개인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이 개장하자마자는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는 그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계룡건설이 2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성신양회도 17%에서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서 역시나 정치 테마와 엮여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 콘텐츠 관련 기업 가운데서는 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도 11%가량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지건설이 26%가량의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포바이프가 26%, 핑거스토리 23%, 대주산업 21%, 엑스페릭스가 18%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콘텐츠라던가 퓨리오사 AI,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정책, 정치 테마주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급등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종목별 흐름들 두 분 또 뭐가 눈에 띄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죠. 김 대표님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오늘? 네, 일단 그 사이에 또 시작은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정신도 없네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인데 황당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지건설입니다. 이 회사가 보니까 10거래일 연속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게 생긴 모습들이네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게 참 특이한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일단 회사는 그냥 건설사 정도로 알고 있고 상지 리치빌 이런 브랜드로 알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 처음에 몇천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 부분까지 넘어오면서 시총이 2천억대가 넘어갑니다. 상한가의 행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거래 정지도 있었는데 그 무시하고 계속 올라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가 무섭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내일도 상한가 잠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또 곤욕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도 나오는구나 라는 쪽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TX 그린로직스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도 지금 1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선주 가는데 해운주 가는데 나도 가겠다 라는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STX 그룹 쪽에서 분할돼서 나왔던 모습들과 함께 이어지는 것 같은데 벌크 쪽의 강자로 보여지는 흐름들이라고는 이어져도 일단 아직까지는 벌크선에 대한 아주 뚜렷한 어떤 업황은 좀 있지 않은 채 아직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HM의 흐름들과 함께 좀 체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좀 탄력들은 앞에 고가 영역 쪽에서 무게가 좀 실려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모습들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진첨단 소재가 좀 쉬다가 오늘도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배터리 운송 관련된 쪽에서 안전한 운송에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가다가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46 시리즈 쪽에 출하용 트레이의 공급사로 선정됐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상승하고
강하다가 다시 한번 좀 무거웠던 모습들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와 함께 이어지는 가격대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반발은 들어갈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탄력들을 더 붙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실사위원님 종목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섹터 1위는 해운 섹터 3.04고요. 2위 섹터는 웹툰 2.40입니다. 자, 해운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지금 강한 거고, 웹툰은 지금 대선 지지도 1위 후보의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강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 정책 테마주로 전환되는, 그동안 사실 정치 테마주 언급 안 했죠. 왜냐하면 언급하기 껄끄러울 뿐더러 그 관계가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된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고교 동문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동문이 매해 몇 명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엮여서 나오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이 오르는 것이고 수급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저가주이기 때문에 사실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언론에 어차피 기사 나오는 거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정책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저께 K방산 얘기 100조 얘기하면서 지금 그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했죠. 오늘 한화에어스페이스 지금 5위 시가총액 5위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현대로템, LIG네스도 전부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죠. 방산이 원래 좋긴 했지만 분명히 대선 지지도 1위 후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웹툰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마자 장에서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지금 오전에 좀 이따 대구에 대연도서관 방문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웹툰 창작자랑 관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르는 것들은 정책 테마주로서 그 이전의 교복 테마주는 시장 시절에 했던 것이고, 이건 대선 후보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걸어왔던 지금 12월 5일 날 당선되고 그 뒤의 흐름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트럼프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년 동안 떠나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미국에 나왔다고 했죠. 그 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 상품을 당하면서 4년 동안 트럼프를 피하면서도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 매일 들어가서 뭐를 얘기하는지 알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정파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장의 입김이 작용이 되는 그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싫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수익으로 리턴될 확률이 높은 이런 상황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발언과 함께 움직이는 정책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 그 섹터를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뭐 선택지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의 강한 모습들 조금 더 연결되면서 이어진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은 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이고요. 지금 다 리스크 오프의 관점 쪽으로 전 세계 종목들을 다 팔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다음에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매매를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종목과 섹터 쪽으로는 붙어볼 만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반도체가 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대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섹터나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위원님 키포인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 폭탄 관세의 반사 이익을 노려합니다. 어제 태양광 급등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은근히 지금 빈틈의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중국을 때려주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업종은 겹치는데 두 개의 차이는 그거예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말했듯이 땅덩어리가 조금 크고, 그리고 가격이 워낙 싸다는 것입니다. 물량 공세로. 그 빈틈을 우리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겁니다. 비싸도 미국이 중국을 눌러주니까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품질은 높은데 가격이 너무 센 건데, 품질은 높은데 가격이 너무 높지만 중국 걸 못 쓰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 태양광 이런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찾는다면 이렇게 지금 이 반짝하는 강한 장세의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어제는 태양광이었고요. 오늘은 해운과 조선주들이 강한 시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현명하게 다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은 UTI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관련된 폴더블 관련된 핸드폰에 대해서 OLED 독점 공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략 한 초도로 한 1,500만 대 정도 애플 폴더블 폰의 OLED를 플렉서블 OLED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일단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4월에서 5월 안에 일단 부품 공급사를 확정 지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이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원래 삼성전자 카메라 커버 글라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 유리 가공에 조금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와 같이 UTG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닝은 UTI 2대 주주로 자리 잡아 있는 상황이고 UTI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은 뭐냐면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을 단행한다는 기사가 좀 나왔고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좀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애플 폴더블폰의 UTI의 TG가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각의 의견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이제 베트남의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여러 업체들이 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온 상황인데 현재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베트남 정부가 이제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부품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사업 변화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꾀해왔고 일단 사업 변화의 시기가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UTG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도우인시스 같은 회사 그리고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있는데 동사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회사의 상방을 열 수 있는 좀 큰 모멘텀이 될 거라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UTI 애플 폴더블 폰의 공급사로 선정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난번 이제 상호 관세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이제 하방 지지선이었던 이제 2만 원대가 깨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그 과정 이후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가는 기술적으로 좀 낮은, 그러니까 저가 국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현재가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 저가라서 현재가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UTI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하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말에 주요 투자 전략의 힌트가 숨어 있을지 화면으로 우선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도 많이 또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운 조선업계 이쪽을 또 중국에 밀어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중국 정책, 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세계 증시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하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SNS에 참 아마 전무후무한 대통령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SNS에 툭툭 던지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관세 정책을 강화하거나 관세 정책을 좀 유효하거나 이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폭등과 폭락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먼저 밝힌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그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원래 수출하는 H2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H100, H200이 있고 그 다음 버전이 B100으로 나가는 건데 H 시리즈에도 사실은 H100, H200은 고가의 이제 칩이고 그거보다 좀 사양이 낮으면서 가격도 좀 낮은 그런 칩들이 있는데 그런 칩 중에 하나가 이제 H20이 있습니다. H20을 바이든 정부는 사실은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사양이 낮으면서 좀 낮은 가격에 H800이라고 있는데 H800은 거의 초기부터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이제 기술 개발을 갖다 억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H100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H800을 갖다가 수출을 못 하겠는데 H20은 그보다 사양이 낮으니까 그거는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허용을 해줬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 H20 정도는 괜찮다. H20은 성능이 낮으니까 괜찮다고 했다가 이틀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H20에 대한 중국 수출을 갖다가 금지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장이 마감한 데 밝혔어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한 6% 이상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폭락을 했으니까 그다음 본장에서는 엔비디아가 7%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좀 피곤하긴 하죠.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인지를 하고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꾸준히 쫓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와 회동 이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마침 이제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자사칩 중국, 그러니까 안보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리스크를 조사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저도 아침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가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왜냐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당국이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을 초대했다. 그걸 보면서 야 어쨌건 이제 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은 이제 절대로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 대만의 독립입니다.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는 어떤 정책과 어떤 정권하고도 강경 기조로 갑니다. 근데 젠슨 왕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젠슨 왕이 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대만에서 살다가. 그래서 9살 때 유학을 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재미교포죠. 그러니까 9살 때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면은 한국말 어느 정도 하죠. 그 젠슨 왕도 중국말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젠슨왕이 이제 작년에 이제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뭐 별다른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시민과 대화를 하다가 대만이 국가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젠슨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자기가 그 발언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발언이 나오니까 일파만파 퍼졌죠. 젠슨왕과도 중요한 기업이니 또 사실은 젠슨왕이 중요하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라는 단어는 중국이 아주 그냥 금기시하는 단어인데 대만이 국가라는 단어는 금기시하는 단어도 젠슨왕이 그 발언을 하니까 대만 정부는 당연히 환호했고 대만 국민들도 환호했지만 중국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봤더니 중국 당국이 일체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없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H100이 필요한데 아니 만약 여기서 젠슨왕을 갖다 심기를 갖다가 거스르게 하면 젠슨왕이 야 H100은 뭐 당연히 안 주지만 H20도 보내지 마라. 이러면 이제 중국 당국은 난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는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모욕을 주더니 중국 당국이 근데 전작 젠슨왕이 대만이 국가라 발언하니까 그냥 유의하며 넘어갔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힘이 있어야 되는가. 외교 안보에서도 힘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대만 출신 젠슨왕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만에게도 외교 안보상으로 큰 자산이 되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깨달아서 이번에 또 다른 관점이 무엇입니까? 중국 당국이 무역 분쟁으로 해서 또 다르게 중국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젠슨왕을 초대를 했다. 국가라고 불렀던 대만을 국가라고 불렀던 젠슨왕을 초대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숙이고 들어가서 엔비디아한테 젠슨왕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 발언은 되게 유의미했고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작년에 올해죠. 딥시크가 이제 엔비디아의 고가칩 없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으며 그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딥시크를 개발하는데 불과 한 76억, 80억 미만의 돈으로 개발했지만 그 적어도 엔비디아의 그 챗GPT의 완벽한 성능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휴대폰에서 쓸만한 그런 정도로 성능을 구현했다 그러니까 그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때 폭락과 그다음에 중국 당국을 향한 여러 가지 그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까칠한 부분이 대만을 그거는 꼭 본인들이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젠슨랑 엔비디아가 그걸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H20 계속 수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블랙일도 아니고 범용적으로 쓰이는 H100도 아닌데 일부러 사양을 낮추면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H2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왕을 초대했다라는 거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니즈가 크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거를 고깝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안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생성형 AI가 왜 안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계속 뭐 전쟁이 마무리 안 됐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생각과 다르게 보통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를 갖고는 러시아가 진짜 뭐 보름은커녕 어쩌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거기에 AI, 거기에 이제 그 IT가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지만 파병한 거 못지않게 도와준 것이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을 갖다가 위성으로 복구를 시켜줬고 팔란티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가 또 군사 작전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부대를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를 AI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들을 다 적용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버텨가지고 사실 예상외로 푸틴 대통령이 고전한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엔비디아의 H100, B100은 이런 관점에서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자막에 보시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뉴욕타임스가 이제 어저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엔비디아의 칩이 그러니까 전국 당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 시를 말하는 거 있죠. 바이든 정부는 H20은 수출을 허용해줬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회적으로 그리고 아까 딥시크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나왔을 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저도 이렇게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딥시크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기술적인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생판 잘 모르는 데서 여기 자기들이 후발주자인데 선발주자를 따라잡다니까 이게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딥시크나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밀수를 하든 다른 방식으로 가져왔던 해서 고가 칩을 활용해서 딥시크라는 가장 충격적인 서비스를 내놨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저도 그런 시각 갖고 있었는데 미국 하원이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자. 엔비디아가 H100, B100이 있는데 이것을 딥시크가 썼는데 또는 엔비디아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는지 아니면 방조를 넘어서 이걸 도와줬는지 이걸 조사 중이다고 해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고 이거 갖다 보도를 조사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서 제가 말씀드린 추정, 많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추정, 딥시크는 절대로 본인들이 발표한 그만 갖고는 개발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 썼을 것이고 엔비디아 칩을 갖다 쓰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방조나 묵인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했던 것이 얼마나 좀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중국의 실제적인 기술이 R&D가 생각보다는 많이 뒤처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설 연휴 때 그 이슈가,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뭐 고꾸라지면서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딥시크나 그리고 화웨이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AI 칩을 만들었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쪽에서 그런 걸 칩을 이제 공급해주면서 묵인했을 경우는 완전히 또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렇죠. 거라서 미국 쪽이 이게 이제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검사 그걸 지금 칼날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그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약간 쉽게 먹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년간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 엔비디아 역사를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딥시크가 사실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연영을 잠깐 살펴봤는데 93년도에부터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라는 거는 사실 병렬 처리,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한 어떤 디바이스입니다. 그 모든 생성형 AI는 사실 병렬 처리를 합니다. 직렬 처리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93년부터 병렬 처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생성형 AI의 중요한 모태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을 2006년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2016년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DGX-1이라는 딥러닝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슈퍼컴 칩을 엔비디아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병렬 처리로 그래픽 카드 같은 계속 개발했던 엔비디아의 또 다른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고 성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 10년 이상 엔비디아가 엄청난 리소스를 퍼부어가지고 딥러닝 기반의 슈퍼칩을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그때 이제 찾아온 스타트업이 있었다고 젠슨왕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찾아왔냐? 그게 샘 올트만이에요. 샘 올트만이 무명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젠슨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사실은 당신 말고는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그 H100이죠. 그래서 젠슨왕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다음에 또 다르게 한번 모험을 한 것입니다. 모험을 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기업이라는 건 한전의 리소스를 갖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실제 시장에 수요가 있을지 생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젠슨왕이 과감하게 모험을 수용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22년 11월에 우리가 아는 이제 챗GPT를 갖다가 서비스를 받게 됐고 이것이 엄청난 엔비디아도 시총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93년도부터 엔비디아가 2016년에 DGX-1이라는 딥러닝 기반의 최초의 슈퍼컴 칩을 만들고 그다음 2022년 그럼 거의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 쏟아 부어가지고 내놓은 결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딥시크가 중국 당국이 이제 천재들을 모아주고 제 방송에 얘기했지만 뭐 한 해 3천억씩 몰아준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물량 공세로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적 격차인데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우리는 80억 미만으로 만들었고 엔비디아 똑같이 안 썼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갖고 취재한 전문가도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 물리적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입장과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타임스 보도에도 미국 하원이 이걸 제대로 조사를 했더니 미국은 이제 그런 거 조사하면 무섭습니다. 무섭게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정했던 것이 사실을 밝혀진다면 화웨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도 우리가 못지않게 개발했다는 모든 어떤 주장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좋게 말하면 포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은 분들이 종종 많이 생겨요. 대부분 이제 중국과 가까운 분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분석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딥시크 외에도 하웨이가 어쨌든 독자적으로 AI 칩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확실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예. 기결로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좀 뭐 한다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젠슨학 CEO를 보면서 뭐 그는 애국장애가 걱정 없어라고 얘기는 해도 조사는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중적인 면이 보이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그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서 중국 AI 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날이 서 있다 보니까 HBM 시장 전반적으로 판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사실상 있습니다. 예. 그리고 H20 관련해서 삼성전자 D램도 쓰이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일부 우려가 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슈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삼성전자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 H칩의 B백에 필요한 HBM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뭐 절반 이상의 수익률, 뭐 심지어 작년에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H20에는 삼성전자 납품했다는 게 무엇이냐? 고가의 칩에 짝이 되는 HBM 삼성 납품을 못했는데, 그건 사실상 거의 뭐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양이 낮은 H20, 중국으로 들어온 H20에도 짝이 되는 HBM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어요. 비록 물량이 뭐 HBM보다 작고 매출이 적긴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 당국이 그 엔비디아의 H20을 중국에 납품 못하게 했으면 직격탄은 사실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셨는지 그날 주가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더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정밀하게 이제 분석이 못한 상황에서 발견한 그것이 이제 구결된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폭탄을 갖다 쐈는데 이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신문을 보면은 결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일기 정부 때는 중국을 갖다가 한 놈만 팬다라는 맥락으로 중국한테 관세를 20%, 30% 때렸는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무엇을 했느냐? 중국과 협조하는 모든 국가를 차단하고 싶다. 그러니까 차단하려면 뭔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니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 뭐 일본 말할 것도 없이 다 일단 관세를 때린 다음에 협상을 해서 오늘도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일본의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야 니네가 너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데 일본에도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역을 하는 것이 그 미국도 많이 하지만 미국보다 중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야 니네 중국과 무역을 갖다 규모를 줄여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기업인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줄이라고 한다면 난색을 표시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협상이 잘 된다고 하지만 정작 일본 측의 시각은 달라요. 시각차가 꽤 크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내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갖다 견제할 수 있다면 관세를 확 낮춰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고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제 생각에는 중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공장에서 내놓은 메모리 제품을 갖다가 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팔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요구가 만약에 가시화되거나 보도가 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뭔가 전략적으로 쓸 카드나 뭐 긍정적인 요소는 없을런지 예, 궁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아침에 나온 증거사 리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H20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출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그럼 뭔가 전략적인 협상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H20의 비중은 사실 작은 건 맞아요. 근데 다만 그거라도 집어넣으면서 고가의 칩을 바라봐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이고, 그럼 어쨌건 다시 아까 그 주제로 넘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게 뭐 직접적 말을 안 하겠죠.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서 너네들의 그 두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역량을 갖다가 키우는 거를 좀 이렇게 줄여야 된다.
공장 자체 폐쇄하는 거는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고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이면 내가 이제 한국에다 관세 매긴 거를 확 줄여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식으로 두 개의 기업에다가 또 이제 지원하는 정책을 갖다가 일종의 쿠션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욕을 하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실현하면서 대신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두 이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또 펼치고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두 반도체 기업에다가 사실은 미국 본토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다른 식으로 이미 뭐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큰 공장 가동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다른 식으로 이제 그 현금성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방문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참 트럼프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도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여서 그렇죠. 놓칠 수 없는데 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챙길 건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또 빠르게 이런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투자수천 말말말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자꾸 매도하거든요. 코스피에서도 6거래일 매도하고 오늘 다만 뭐 해운, 조선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강하고 정책 테마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